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친구들과 캠핑을 가기로 했다. 시원하고 조용한 자연 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자 했던 우리들은 강원도의 깊은 산 중에 위치한 캠핑장을 찾았다. 그곳은 인터넷 투기도 좋고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했기에 기대는 컸다.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여 텐트를 치고 바비큐 파티를 시작했다. 점점 어둠이 내려앉고 캠핑장의 다른 방문객들도 하나둘씩 자기네 텐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캠프파이어의 묘미를 만끽하고 있었다. 주위에는 풀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때 캠핑장의 관리인이 다가와 말했다.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근처에 오래된 민속마을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의 표정은 뭔가 의미심장해 보였다. 그 마을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러 전설이 있는 곳이죠. 조심하셔야 해요. 요 근래에도 가끔 그곳을 다녀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는 별거 산일 거라 웃어 넘겼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았다. 그날 밤 모닥불의 불씨가 사그러들 즈음 한 친구가 제안했다. 우리 그 마을 한번 가볼래? 소문이 진짜일지 궁금하잖아. 그렇게 우리는 손전등을 챙긴 후 어둡고 좁은 산길을 따라 오래된 민속 마을로 향했다. 길을 걷는 동안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이상하게 들리는 동물 소리에 모두가 잠시 멈춰서기도 했다. 기이하게도 걸음을 옮길수록 주위의 모든 소리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운치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집들은 모두 낡아 있었고 몇몇 집은 마치 면 여는 좋게 비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우리가 마을 중앙 광장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뭔가에 이끄는 듯 우리는 우물가로 다가갔다. 그 순간 낮고 희미한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깜짝 놀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장난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때 한 친구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손전등 빛이 닿는 곳에는 한 여자의 반쯤 잠긴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확실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급히 뒤로 물러나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의 팔을 잡아 끌었다. 우리 중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어떤 힘에 의해 마치 마비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힐끗 보인 것은 새까맣게 비틀어진 형체였다. 의문의 형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달렸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캠핑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이튿날 아침 우리의 얼굴을 본 캠핑장 관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우리를 안쓰럽게 바라보기만 했다. 우리도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마을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보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곳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우리 중 누구에게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그 마을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고 우리는 다시 강원도의 그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마을 한복판에는 오래된 고택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는 듯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어느 날 그 고택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마을의 노인이 말하길 그 고택은 몇십 년 전부터 비어 있었고 그 집에 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살던 가족이 모두 실종된 이후로 그 집은 귀신의 집이라 불리며 소문만 무성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가 생겼다. 어느 날 밤 나는 고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에게 얘기했지만 나를 말릴 뿐 동행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혼자서 고택으로 향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고택은 낡고 거대한 실루엣으로 나를 압도했다. 문은 쇠사슬로 잠겨 있었지만 뒷문 쪽 창문이 깨져 있어 그리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고택의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괴롭게 웃고 있는 듯 보였다. 전율이 느껴졌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고 탐험을 계속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바닥은 무너질 듯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급히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찬바람만이 지나갈 뿐이었다. 2층의 복도 끝에는 잠겨있는 문이 하나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문은 새 것 같았다. 호기심에 욕심이 난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문을 열 방법을 찾았다. 그런데 바닥에 녹슨 열쇠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서둘러 그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지독한 악취와 함께 어두컴컴한 방이 나타났다. 방 안은 온통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상한 형체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야위어서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든 형상이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는 눈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후퇴했지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정신없이 뒹굴다 보니 나는 밖으로 나와 있었다. 다시 고택을 돌아봤을 때 그곳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놀라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다행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로 나는 그 마을과 고택을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느낀 오싹한 기운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서 생생하다.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수미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교외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 펜션은 산속 깊이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펜션의 주인은 노부부였는데 그들은 펜션에 관한 몇 가지 주의를 강조했다. 절대 회색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오래된 방이라 위험할 수 있어요. 수민과 친구들은 펜션에 들어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펜션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친구들은 곧바로 수영을 하고 바비큐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회색방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수민의 친구 중 하나인 민철은 그냥 잠깐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며 장난스럽게 제안했다. 다른 친구들 또한 술의 기운을 빌려 동의했고 결국 모두 함께 조심스럽게 회색방의 문에 다가갔다. 회색방의 문을 열자 마치 오래된 영화 세트장을 보는 듯한 낡고 먼지 쌓인 모습이 드러났다. 방 안에는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곰팡이 핀 벽지, 몇 개의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방 가운데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거울 표면에는 흐릿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자 민철이 농담삼아 이 거울을 통해 귀신이라도 보이는 건 아닐까?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수미는 거울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의 사람이 보였고 그 사람은 무표정으로 수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민은 급히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친구들은 그저 자신을 겁주려는 농담으로 생각하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친구들은 각자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각자는 자신이 회색방에 갇혀있는 것을 보고 거울 속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경험했다. 꿈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모두들 자고 일어난 후에도 무거운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수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펜션 주인을 찾아가 회색방에 대해 물어보았다. 노부부는 처음에는 대답을 피했지만 결국 수민의 끈질긴 질문에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이 펜션에는 우리 말고도 여러 손님이 머물렀었지. 하지만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일을 겪었어. 그 방의 거울은 그냥 거울이 아니라 다른 세계와 연결된 통로일지도 몰라. 수미는 더욱 궁금증이 커졌지만 노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결국 수민과 친구들은 기분 나쁜 예감을 뒤로한 채 펜션을 떠났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친구들은 종종 같은 꿈을 꿨고 수미는 그 펜션과 회색방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잊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수미는 인터넷 커뮤니티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공유하게 되었고 그 게시글을 본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뉘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펜션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이야기는 점점 퍼져가며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고 회색방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로 기억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글을 읽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게시글이 내 눈길을 끌었다. 제목은 자정 이후에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그 글을 클릭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온라인에 적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사건은 약 한 달 전 자정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인터넷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사람은 3일 안에 죽게 됩니다. 라는 공포 속삭임 같은 경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닫으려 했으나 커서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치 컴퓨터 속 무언가가 나를 응시하는 듯한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웹캠에서 뛰어나온 불빛이 방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화면에 낯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 검은 눈동자, 미소를 짓지 않는 입술. 그 얼굴은 나에게 눈을 맞추더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넌 나를 봤어. 이제 나와 함께해야 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몸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껐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내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나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후로부터 3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찝찝한 기분에 시달리다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갑자기 누군가 날카로운 손끝으로 내 발목을 잡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채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방 한 구석에서 그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다시 눈을 감았다가 떠보았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내 몸은 마치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얼굴이 다가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야.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그 얼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얼굴은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매번 나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차츰 내가 겪었던 작은 불행들과 후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매번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그 얼굴은 사라지고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얼굴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정 이후에 이상한 알림이 뜬다면 제발 조심하세요. 그 얼굴과의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 더 이상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누군가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나는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얼굴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스며드는 듯했다. 혹시라도 그 얼굴이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뒤척이다 가까스로 잠이 들어야 했다. 그런 식으로 며칠 밤을 지새우고 나니 그 글이 단순한 허구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매일 밤마다 살금살금 무언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비로소 그 이야기의 저주가 나에게 도닥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